그리고 사실이 그게 우리가 뭡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기고 나서 소위 서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소위 이제 파생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하고 리스크를 쭉 이제 줄여 나가는 그 과정에서 소위 그 6 시그마의 리스크 0.00000 뭐인가요? 자우단 소수점 이하 6, 7자리의 리스크가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LTCM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LTCM이 붕괴된 사건이 6 시그마에 속하는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6 시그마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그러니까 6 시그마가 아닌 것인데 자기들은 6 시그마적 확률이라고 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 과학적인 그 모형들은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고 대부분 모형을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규분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정규분포성을 이제 소위 말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관측의 빈도를 늘리면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올라간다라는 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관측의 빈도를 올리는 게 그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올리느냐, 실제로는 안 그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항아리에 흰 공과 검정 공을 집어넣어놓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항아리 안에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보고 다시 집어넣는 실험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률책에 처음에 나오는 사례죠. 그래서 그 공을 계속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측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항아리 단지 내에 있는 그 흰 공과 빨간 공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일반 가정이죠. 확률 이론에서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과학 세계 이야기고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계속 흰 공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나쁜 악동이 있어가지고 항아리 안에 낙동이 있어가지고 항아리 속에 흰 공과 빨간 공을 자기가 넣었다 뺐다. 우리가 실험자와 상관없이 넣었다 뺐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실험을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항아리 속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 발생을 하고 그게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실험이 그런 성격을 갖는 실험이 아주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로 하나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저랑 논설위원님이랑 생일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생일이 똑같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저하고 논설위원님하고 길 가다 우연히 만나서 손을 한번 탁 치고 나서 서로 생일을 교환을 했더니 서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은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둘이는 서로 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23명 정도를 집어넣어놓고 똑같은 생년월일이 발생할 사람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50%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을 특정을 안 시키고 임의의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생일이 똑같은 확률과 사람을 특정화 시키고 나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과는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다르죠. 일반인들이 되게 오류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후자 사건과 전자 사건을 전혀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또 이 사람이 두는 게 뭐냐면은 그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 살해로 그 기소가 됐던 미국에서 미식 축구. 그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재판 오래 받았던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오제이 심슨. 오제이 심슨. 그 사건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의 본질은 오제이 심슨 부인이 죽었다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 아니냐의 확률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가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오제이 심슨 부인이 죽었다는 사건에 염두를 안 두고 오제이 심슨이 범인인가 아닌가의 확률을 측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부인이 안 죽었다는 전제하에서 오제이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범인으로 됐죠. 근데 그게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됐고 무죄가 되고 민사 사건에서는 이제 또 범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과 무조건부 확률은 성격이 전혀 틀린데
대부분의 특히 이런 언론 매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제 그걸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언론의 문제 많아요. 근데 그건 뭐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중의 사람은 속성이죠. 이 사람은 언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언론이라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갖고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하는 걸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이 조건부 확률과 무조건부 확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부 확률로 예를 들자면 말했을 때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면은 그걸로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확률을 느끼거나 예를 들어서 직감적으로 느끼거나 또는 계산할 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률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선입견이 또 작용해요.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이제 말하자면 논리적 사고를 결론에 꽤 맞추는 사고적 합리적 뭔가의 프로세스인 것처럼 조작해내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 자체를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조작해내는데 사실은 엉터릴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몽키 타이핑 프로블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숭이가 뭐 주식 투자는 말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원숭이가 타자 치는 얘기. 타자 쳐가지고 섹스피어를 쓸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임의의 랜덤으로 어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이런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제 호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랜덤하게 주는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계속 비둘기가 이제 와서 호를 부리로 쪼면은 이게 먹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그런데 일정 기간을 지나면은 비둘기가 이상한 행태를 보인답니다. 예를 들자면 쪼기 전에 이상한 어떤 의식 같은 걸 한답니다. 이게 뭐 머리를 좌우로 얹는다든지 뭐 몇 바퀴 돈다든지 그러고 나서 와서 쫀답니다. 이 기계를. 근데 완전히 실제로 랜덤한 현상인데 그걸 이게 비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랜덤한 현상이 아니고 규칙적인 현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가 머리를 흔들고 그다음에 몇 바퀴 돈 다음에 와서 쪼면은 먹이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게 와서 쪼는 거죠. 그런가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현실 세계에서 불확실한 게 랜덤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여러 가지 의식이라는 것도 그런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어떤 의식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기 합리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한계가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 저희 재무학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1000명한테는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1000명한테는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백전백승의 마술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실제 시장하고 맞아 떨어진 부류한테만 또 다시 또 예측을 하는 또 그걸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건 이제 500명이 남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제가 또 예측을 또 남은 500명에게 또 250명씩 오른다 내린다고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100 몇십 명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절반을 잘라서 오른다 떨어진다 편지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나머지 제가 맞힌 걸 계속 한 신봉자 그 사람들 제 신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뭐 항상 맞히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많은 현상들이 그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학생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팬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인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하고 나면 광팬이 만들어지는 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팬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대 세계에 와서는 이게 또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전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SNS가 사실은 어떤 집단의 집단 오류나 집단 착각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집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소위 말 이 트레이드 또는 뭐 이런 그 전자화된 세상에서 오히려 인간의
그 뭐냐면은 감성적인 게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집단 지성보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칼 포포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포포나 이런 사람들은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인정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오류를 시정을 할 수 있냐 없냐 예. 이제 그것에 키포인트를 두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딜링 이런 그 거래 세계에서는 그런 걸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소로스였다. 네, 그래서 소로스는 아침에는 주식이 오른다 가다가 1시간 있다 전화하면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유연하네요. 유연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펀드를 운영했던 로버트슨 같은 사람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시장에서 사라진 거고. 타이거 펀드 망했습니까? 예,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때 굉장했었는데.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를 그럼요.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게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 오류를 자기가 검증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도 행운이 자기한테 미소로 안 주어질 때는 위험을 갖추면서 그 행운에 맞서서 마지막 최후의 장렬한 전사를 해라 라는 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또 던지죠. 행운이 오더라도 예. 뭐 그걸 지실력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약간의 예, 그런 맞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너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예. 행운이 좀 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라. 그게 예. 네 실력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는 이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중동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동인가요? 예, 레바논. 예, 레바논 출신이니까요. 예. 레바논 좋은 집안 출신이고 예. 그랬으니까 이제 미국에 오면서 그런 그쪽 종교보다는 자유주의자적인 좀 성격이 강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예. 사실이 니콜라스 탈레브라든지 예, 예. 중동 지역에 예, 아주 극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 제가 이 책 읽으면서도 예.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 사람 지극히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몇 대목에서 느꼈습니다만 예, 예. 뭐 저하고는 뭐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읽으면서 예. 쭉 이제 앞에 뭐 조지 버핀 얘기가 뭐 버핀, 나오고 예, 뭐 예. 하는데 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사람 생각이 옛날에 켈비니즘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다 하는 그런 걸 약간 느꼈어요. 예를 들어 행운이나 어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 약간 켈비니즘적 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것도 약간 느꼈습니다만은 뭐 포프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저는 또 이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학 시절에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예.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셨나요? 예. 조르바도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다음에 예. 신으로부터 자유로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렇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런 시각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단순히 저 금융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 방법론적 어프로치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잡다한 인문학적. 예. 약간 뭐 소위 이제 뭐 그런 표현도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모르는 게 없는. 예. 좀 그런 유형의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경제학이나 이런 상경계통 쪽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이 합리적이고 그 합리적 시각하에서 세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장 그 사회과학 쪽에서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마지막에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은 이제 카너먼과 트볼스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세상이라는 게 비대칭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자면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관측 빈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 빈도가 높을수록 그 디스유틸리티 부의 효용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측 빈도를 낮게 하는 게 그 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그 카리브 쪽으로 여행을 갈 거냐 파리로 여행을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고민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그건 부인이 결정하면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인 거죠, 이 사람은요. 근데 아까 그 잠깐 얘기하던 그 LTCM에 그 누구죠? 숄즈하고 또 누구 그 메리웨더 막 이런 사람들이 메리웨더가 이제 그 말하자면 오가나이즈고 그죠? 그렇습니다. 메리웨더가 원래 미국의 채권 살로만에서 채권 딜러 하다가
부사장급 하다가 채권 가격 조작으로 깜빵에 간 거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많아요? LTCM 망하고 나서? 제가 듣는 바로는 이제 다시 또 한 번 또 LTCM이 한번 망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운영을 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크게 시장에서 그 적응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쇼울스나 이런 노벨상 탄 사람들은 학문적인 쪽에 많이 기울어서 이제 쇼울스는 텍스 아비트라지 쪽으로 많이 한다. 예,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LTCM 사람들을 한번 개인적으로는 회사 다닐 때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예, 머린 뭐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요. 머린은 FRB 부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정통 재무 이론을 이렇게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탈레브 같은 사람은 그 정통 재무 이론에 아주 이제 그 오류가 많다. 결함이 많다. 그래서 그 결함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지 시장에 정확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LTCM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함 자체보다는 합리성이 더 강하니까 그 합리성으로 어떤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이죠. 자, 이 제목을 쭉 보면, 타자게 치는 원숭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이핑 몽키, 그 다음에, 상자 속 비둘기, 바쿠스에게 버림받은 안토니우스, 샤워하면서 떠오른 세 가지 생각, 이런 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에 온 카르네아데스. 이거는 확률과 회의론. 재밌습니다. 아마 이 책을 재밌게 읽으려면 대학교 3, 4학년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인생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출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종교적인 것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게 되는데 이제 그 종교와 별개로 이 책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예를 들자면은 조물주가 있든 없든 항상 우리는 어떤 이런 불확실한 것에 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측면이 있다. 그걸 한번 보여주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는 책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한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머리가 이렇게 다 휘어지고 다 벗겨지고 이제 벗겨져서 조인성은 한 몇 일 있다 또 만나면은 이제는 머리털이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머리 빠지는 것도 확률상 확률이 있을 텐데요. 될지 모르죠. 오늘 제 이 책 읽으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던 것은 아까 얘기하신 불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책 말고 또 People Against the God인가? 리스크라고 번역되어 나온, 그런 책도 이제 이 확률이라든지 리스크 이런 데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고,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보면 확실히 비합리의 어떤 영역에서 합리적 추론의 한계를 여지없이 폭로하는 현실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참 읽으면서 뭔가 이 어떤 미스티리어스한 그런 어떤 인식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아마 읽어내려면 조금은 이제 소위 인문적 소양은 약간 있고 또 통계라든지 이런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약간의 이론 정도는 알고 보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 그림도 나오고 그런가요? 그림 중간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은 이제 중간에 몬테칼로 실험이나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몬테칼로 실험 뭐죠? 이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이제 지름이 1cm, 가로 세로가 1cm인 원을 그려놓고, 직사각형을 그려놓고요. 그 안에다가 원을 그리면은 그게 반지름이 1인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우리는 이제 그 넓이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배워와서 그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냐? 파이라는 값을 인류가 발견한 큰 그 업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몬테칼로 실험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그냥 임의로 점을 찍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무수히 많이 점을 찍으면 그 점이 원 안으로 들어간 점과 원 밖으로 나간 점을 비교를 해서 그거에 대해 비율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파이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점을 찍는 실험이 몬테칼로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인들이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Monkeys on typewriter. 타이프라이터의 몽키. Survivorship and other biases. 재밌네요. 이것도 뭐냐면은 이제 원숭이를 무수히 많은 원숭이를 놔두고 타이프라이터로 장난을 치게 만들면은 정확히 셰익스피어를 치는 원숭이가 나온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의도 없이 아무거나 치더라도 말하자면 그 뭐 친 것이 저 인류의 모든 책장에 뭐 어디에서나 맞는 문장이 한 문장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 확률을 1로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간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이제 유닛 피리어드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그 시간이 무한대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를 할 때도 진화론에서 진화가 이렇게 많은 진화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라는 게 최적자가 생존하는 걸 주장하는 게 다윈이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화론이 작용을 하려면은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새가 예를 들자면은 뭐 포유로 진화를 한다니 그게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상의 그 가능성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인간 그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시간으로 예를 들자면은 거의 우주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나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지구가 생성된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면은 진화론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 다윈이 주장했던 게 최적 생존을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자가 어떻게 그 생존하면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은 좀 복잡한 편인데. 생물학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많아졌죠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진화라는 것이 단순한 진보를 의미하는 거냐, 적응을 의미하는 거냐, 뭐. 진화라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어떤 그런 적응의 과정이냐, 뭐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많고 복잡한 이제 복잡계적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뭐 어떻게 보시기에 잘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무난하게 사실은 내용이 번역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아주 효율적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역자가 이건이라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월가에 가보면 실제로 이 중동, 인도 이런 데서 온 분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아주 고도의 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하는 이런 분들, 로켓 공학한 이런 사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제목만 보면 이 내용을 얼른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또 의외로 또 책 읽는 맛을 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약간 너무 막 동수고금의 철학과 문학을 왔다 갔다 해서 약간 뭐 좀 번잡하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또 그 자체가 또 그런 논법을 즐기는 분들은 또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좋은 책 소개해 주신 한상일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면 저녁 먹고 가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뭐 저는 이 근처 메뉴가 설렁탕이 있고 뭐 별 시원찮아요. 뭐 조그만 이제 횟집이 하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칼국수 파는 이런 집이 있고 저녁에 국수 먹기는 좀 그렇고 그죠? 뭐 하시겠어요? 회덮밥이나 먹죠. 회덮밥. 그 집은 회덮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국수로 하시죠 뭐. 설렁탕 이런 건 별로 설렁탕은 요즘에 좀 잘 안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연세가 더 있어서 기름기 넣는 거는 가능한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그 기름기 있는 걸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예, 건강하시니까. 많은 체력을 소모하신 지금 예, 전사하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